자,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정치권에선 MBC에 대한 전용기 배제 조치를 놓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관심을 참 끌었던 정치권의 이슈였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이 영장 발부했는데 일단 오늘 영장 발부는 원 변호사께서는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구속이 안 되기가 힘들었습니다. 관련자 유동규, 김용 다 구속됐고 예. 그리고 돈을 줬다는 사람 증거인멸을 이제 그 정진상의 교사를 받아가지고 했다는 사람, 약속했다는 사람, 관련자들 다 구속돼 있는데 정진상만 구속이 안 되면 그러면 기존에 발급됐던 구속영장은 다 이게 왜 발급이 됐던 거냐를 다시 이제 자기 부정을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예.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설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이번 결정? 네, 어저께 8시간 10분 예. 상당히 긴 시간 길었죠. 동안의 신문 시간 그리고 이제 검찰이 3시간 그다음에 이제 정진상 측에서 실장 측에서도 한 3시간 넘게 설명을 했다는 부분. 또 각자 어떤 변호인의 의견서도 85페이지가 넘고 각자 PPT 자료도 100페이지가 넘는 검찰과 변호인 네. 측에서 제시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투고 있구나. 그 압수수색 영장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한 27페이지 정도 되는 굉장히 긴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아마 변호인 측에서도 방어를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들어서요.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이 사실관계를 조금 배치되는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과 배치되는 어떠한 객관적인 물증을 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말에 조금 기각 가능성도 봤었지만은 네. 어찌 보면 다소 이해는 도망 우려라는 것은 솔직히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도망 치려고 도주하려고 했었으면 진작에 도주했겠죠. 그러니까 증거 인멸의 우려를 더 깊게 본 것 같습니다. 저는 갑자기 이 구속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증거 인멸이라는 단어를 보고 지난주 일요일 날 어떤 한 기사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3시간 동안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와서도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어서 민주당사의 정진상 실장의 사무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갔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증거인멸에 오히려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어찌 보면 검찰 측의 입장을 실은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었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본다면 그때부터 약간은 어떤 검찰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어떤 그 단서를 예. 집행 과정 압수수색의 집행 과정에서 좀 찾은 것은 아닌가 그런 점을 법원에서도 조금 이제 받아들인 것은 아닌가 그래서 발부가 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영장을 발부를 했고 예. 공개되지 않았던 어떤 다수의 물증도 제시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향후 검찰 수사가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는데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이제 검찰 수사를 그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적폐 수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검찰 내부가 굉장히 보안을 지키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에 이제 언론에 계속 이제 흘려가면서 수사를 해왔던 방식이 아니고 예. 사실은 일선에 있는 법조팀 기자들도 취재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굉장히 그 보안에 철저히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는 지금 이제 검찰밖에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차례로 유동규, 김용 그리고 이제 정진상까지 차례로 구속이 돼 있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보강 수사, 추가 수사를 거쳐가지고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관련자들 모두 이제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가 이제 곧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그 사안이 단순히 수뢰죄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런 걸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대선 자금 수사입니다. 대선 자금 수사는 그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렇게 대선 자금이 들어와서 어딘가 용처를 가지고 이 대선 자금이 흘러나가서 소비됐을 겁니다. 그 소비된 내용까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이재명 대표까지 갔으면 꼭대기까지 갔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예. 이재명 대표까지 가서
다시 또 그 다음부터 새로운 시작, 더 확장되는 새로운 시작으로 나갈 가능성이 많다. 용추에 대한 흐름 쪽까지. 맞습니다. 반드시 밝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뭐 검찰은 구체적인 의미는 없다고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라는 이제 표현을 쓰면서 사실상 한 몸으로 봤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등장할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죠.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당연히 조사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근데 지금 검찰의 수사 방법이라는 것이 어떠한 물증이라든지 진술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피의자를 불러서 확인하는 작업이 아니라 진술에 진술을 더해서 그다음에 그 진술이란 것이 과거 재판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재판을 더해 가면서 재판에 나온 진술을 가지고 그다음 수사를 이뤄가는 형식이거든요. 남욱, 김용, 뭐 김만배 씨에 대한 이미 재판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장동 그 사건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어. 거기서부터 나온 어떤 부가적인 진술들, 거기서 나왔던 녹취록들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동규 씨가 진술을 번복을 해요. 그 다음부터 이 사건이 진행이 됐던 것이거든요. 김용 씨, 그다음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저는 그런 점에서라면 어떤 검찰의 지금 수사 방향이 당장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소환을 할 수는 없다. 왜 그러냐면 아직 진술 나온 게 없어요. 지금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에 대한 어떠한 내용들에서 본인들이 받았다는 내용은 하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판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연내 아니면 뭐 바로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불가하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어떤 재판을 더해가면서 하는 어떤 수사 방식이 과연 옳은가 이 부분은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일반적인 수사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판을 하고 또 거기서 나온 진술을 바탕으로 하고 이런 점 등이 정치적인 수사가 아닌가라는 민주당의 비판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뭐 지나치게 이제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어쨌든 발부는 법원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네, 네. 때문에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그러니까 진술이 아닌 또 하나의 무언가가 있을 것이고 네. 그걸 토대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어차피 검찰에서 제시된 물증이라든지 어떠한 수사 기록 등은 판사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호인 측도 그거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가 안 돼서 이렇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까지 뭐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뭐 브리핑을 통해서 그 검찰에서 제시되거나 뭐 나온 것들은 없거든요. 모두 다 어떤 그 진술만 얘기를 하고 있는 언론에 부분이라서 공개된 거는. 그런 공개된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당장 그런 물증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도 분명히 이루어지겠죠. 하지만은 저는 이 객관적인 물증이라는 것도 김용 부원장이라든지 정진상 실장의 재판 단계에서 저는 현출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공개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공개된 이후에 아마 제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소환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 변호사께서 보실 때는 지금 뭐 얘기하신 것처럼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안 수사를 좀 철저히 해왔고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건 또 이제 뭐 판사만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뭐 심증이나 의혹들로만 그러니까 그런 걸로 진술에 의존한 것만으로 또 구속을 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 변호사께서 예상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좀 결정적이었을 거다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거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그 진술이라는 신빙성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수사라는 게 뭐 진술을 했으니까 그게 맞다, 진술을 했으니까 그게 틀리다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 예를 들어 뭐 휴대폰 기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요즘에 사실 휴대폰 통화 녹음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휴대폰 통화 녹음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안을 이제 자기가 나름 보험으로 잡고 계시고 싶어가지고 휴대폰 통화 녹음을 하는데 그게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까지 휴대폰에 통화 녹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선택적 녹음이 되는 게 아니니까. 다 자동 녹음을 시키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상당한 휴대폰들이 지금 포렌식을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단순히 진술이다. 물론 말의 증거니까 진술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제 뭐
뒤늦게 이야기하는 진술이라고만 간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아까 설 변호사께서는 이재명 대표까지로 수가 확대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아직까지는 뭐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당장에는 뭐 쉽지 않을 거다는 이게 예상이 있으셨는데 어떻게 좀 그 부분 예상하고 그거는 계세요? 그러기가 어려운 게 일단 구속영장을 구속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구속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순차적인 공범들의 구속이 시작되면 이게 거의 10일, 20일 단위로 착착 진행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다 재판해 가지고 공범 사건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구속 기소돼서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기소도 안 되고 수사도 안 되고 이렇게 방치하고 놔두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한 1, 20일 단위로 해가지고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예, 뭐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일이고 예. 당 차원에서는 어떤 수위에 대응을 할지 뭐 이야기가 나오고 좀 있습니까? 뭐 아직까지 이제 어제 발생한 일이고 새벽에 이제 발부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 전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표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당의 일각에서는 어떠한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지금 총선이라든지 총선을 일단 당장 걱정하는 그 분도 계세요. 예. 실제적으로는 아니 이제 당의 어찌 보면 구심점이 어찌 보면 그 힘이 떨어지는 동력이 떨어지는 그렇죠. 일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여기에 반대해서 대다수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이제 뽑았던 당원들이라든지 예. 어떤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제 이재명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더욱더 뭉쳐야 된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뭐 명확하게 뭐 1심의 판결이라든지 뭐 일단 뭐 최측근들이 구속은 됐습니다만은 아직은 수사단 단계이고 아직 공소장도 공개가 되지 않은 거거든요.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당분간은 일단은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서 지금 검찰에 어찌 보면 일방적이고 어찌 보면 조금 편파적이다 볼 수 있는 이러한 정치적인 수사에 대해서 조금 민주당으로서는 뭉쳐서 이 파고를 좀 헤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주류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이제 여론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일단 정진상 실장의 얼굴을 본 게 당원뿐만 아니라 대부분 어저께였어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야 실체를 확인한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직까지 대다수의 당원들과 대다수의 어떤 그 민주당 당의 어떤 인사들이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런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입장 정리가 좀 필요하다. 시간을 가질 필요가 최소한 이번 주말은 넘겨야지 어떤 다음 주에 당의 대응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그렇고 어제 이제 그 정진상 실장이 들어오면서 증자살인 뭐 이런 얘기, 상민성우 얘기를 했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어떤 검찰의 정치 수사다 이렇게 하는 입장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파장을 미치게 될 것이고 흘러갈 것인지 전개될 것인지 좀 예상을 해볼까요? 사실은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거는 대선 전부터 계속 있었고 심지어 이제 당 대표 경선 기간에서도 이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될 거라고 뭐 내부에서도 경선 과정에서도 많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떠냐? 그럼 사법 리스크가 어느 단계에서 현실화될 때마다 각자 나의 정치적인 스탠스를 어떻게 취해야지라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대외적으로 그거를 수면 위에 올리느냐 마느냐는 그 다음 문제지만 그 이재명 대표의 그런 지금까지의 사법 리스크는 이 정도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현실화됐다고 보고 각자가 미리 생각하고 있었던 나의 플랜 B, 플랜 C가 이제 가동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다음 플랜. 예. 그러면 이제 끝까지 호의를 하느냐 이재명 대표를 아니면 호의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를 손절하느냐 그거는 사실 냉정한 이야기지만 그 냉정한 이야기는 각자가 다 민주당 내부의 구성원들은 가지고 있을 거라 보고 그 기로가 사실은 그 체포 동의안입니다. 아마 그 법원에서 구속영장과 관련한 체포 동의서가 국회로 이제 송부가 될 텐데 그때 민주당의 스탠스는 무엇이 돼야 되느냐, 네. 그 여론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예.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민주당 내의 어찌 보면 그 차기 공천과 총선을 위한 정계 개편까지 연결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저희는 윤 대통령 이야기로 좀 넘어가 예. 보겠습니다. 출근길 약식 회견 이제
순반 귀국 후에 처음으로 약식회견을 했는데 그동안 좀 논란이 되었었던 이 MBC 전용기 배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두 분께서는 대통령 발언을 먼저 어떻게 들으셨는지 설 의원님 얘기부터 듣겠습니다. 네. 일단 어저께 그 도스태핑 과정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부적절하다. 네, 그러니까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이다. 근데 이게 그러면 헌법 수호가 본인의 그러면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통령이 곧 헌법인가? 아니면 본인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정말 헌법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헌법의 가치라는 게 대통령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당연히 언론의 자유도 헌법의 가치거든요. 그 안에 있는. 근데 이제 그것이 곧 어떤 특정한 언론사, MBC가 얘기한 것이 언론 기관으로서의 보도라든지 어떤 비판점을 넘어서는 것인가? 저는 그런 점에서라면 동의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거에 대해서 배제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야죠. 이러한 것은. 근데 지금 대통령의 뭐 가장 뭐 얘기를 하는 부분이 그 미국 순방시에 있었던 그 뭐 EXX에 대한 예. 논란들, 예. 이러한 논란들이 국익을 해쳤다는 것인데 어떤 국익을 해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저는 본인이 기분 나쁘셨을 수는 있는데 그것이 곧 국익에 해한 것인지 좀 그런 점을 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참,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장면이 계속 그렇게 그때 그 발언 이후에 이렇게 좀 MBC와 이런 그 언론사와의 그런 어떤 이 논쟁이 상당히 불편해 보일 수도 있을 텐데 어제 일단 뭐 설 변호사께서는 부적절했다 말씀하셨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셨습니까? 사실 이런 발언이 기존의 정치 문법하고는 좀 다른 굉장히 낯선 장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의 이제 정치인들은 언론의 눈치를 보죠. 정치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언론에 비치는 내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눈치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언론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신경을 쓰고 예. 그걸 이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 정치를 오래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언론을 보는 관점이 기존의 정치인들의 정치 문법하고는 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비판하는 언론은 뭐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겠지만 불공정한 언론은 존중받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거론적인 문제 의식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외부적으로는 이제 불공정한 언론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겠다라는 그런 대통령의 메시지고 이 메시지는 사실은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셨기 때문에 결코 가벼울 수가 없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조금 뭐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그 언론의 뭐 정치 지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국민의힘을 놓고 뭐 그 전에 이제 보수당이 가지고 있던 보수 진영이 가지고 있던 정치 지형만 놓고 본다면 사실은 그 보수당이 공보에 좀 소홀히 한 면도 많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보수당 자체가 이제 그 언론보다는 이제 뭐 관료, 법조인, 저도 변호사지만 그리고 이제 뭐 교수들 이런 분들이 주류가 되다 보니까 그 공보 기능과 공보 능력에 대해서 예. 많이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합리화시키다 보면 더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외부적으로 분명한 불공정한 메시지가 불공정한 언론이 존중받을 수는 없다라는 메시지는 또 필요하고 그 외로 이제 그 내부적으로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그 국민의힘 내부의 그런 공보 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선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 공정과 불공정을 판단하는 것이 국민의 몫이 아니겠느냐. 그쵸. 이것을 대통령실이 판단할 문제인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국민의 몫이라는 게 그러면 국민께서 어떤 기관을 통해서 판단하는 그런 창구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바로 그 민주주의의 정치인, 대의제를 따르는 정치인이 어찌 보면 그 언론의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그 창구가 현실적으로 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언론이 그러면 국민이 불공정하게 우리를 판단하는지 그때 가서 보자라고 하지만 언론의 취재 환경에서 진짜 국민의 목소리를 굉장히 자세히 듣고 진행하는지도 그 판단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지도 언론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법조인을 만나기도 힘들다라고 하지만 일반 국민들, 평범한 국민들은 기자 만나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그 언론이 바라보는 언론의 공정성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것부터, 물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거기서부터 좀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례적인 좀 발언이긴 했지만 적절성을 따질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출국기 문답에서 외교 성과도 강조를 했는데 네. 해외 순방 이후에도 지지율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네. 국정 지지율 보니까 소폭 하락해서 다시 20%대가 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네. 지지율 반등에는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모습인데 뭐 이번 그 순방에서는 또 그렇게 예전 다른 순방보다는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이 그 요소들이 있었던 것 같지 않다는 판단도 있는데 순방 어떻게 좀볼수 있을까요? 자체만을 놓고 보면 지난 해외 순방과는 다르게 상당히 그래도 그렇죠. 어느 정도 뭐 정상회담도 충실하게 치렀고 예. 그다음에 뭐 일정을 소화하는데도 별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과를 끌어내기는 뭐 이게 외교라는 것이 어찌 보면 톱다운 방식의 로 해결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자꾸 만나서 어떤 쌓아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죠. 어떤 우리가 지금 위치에서 아니면 국제적인 정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방식으로 회담을 해결을 해야 할 회담을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어찌 보면 각 진영 그다음에 대립되는 미중 간의 어떤 정상회담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보고 각 주변국들이 거기 외교 스탠스를 맞춰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미중의 제일 중요한 이벤트는 미중의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미국과 중국이 지금 각 지도자가 정치적인 어찌 보면 이벤트가 다 끝났거든요. 중국의 시진핑의 3연임, 그다음에 바이든의 중간선거 어찌 보면 굉장히 선전을 한 거예요. 원래는 공화당 일색으로 끝나고 버릴 것이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굉장히 바이든이 기존의 봄부터 5월 달부터 해온 뭐 IRA를 비롯해서 어찌 보면 그 자국 내에서 어떤 그 중간 선거를 의식한 정책들이 성공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미 중간에 어떠한 형식, 어떠한 대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서로 어떤 견제를 하면서 계속 손을 잡을 것인지의 문제였는데 어찌 보면 후자로 끝났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일본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어떤 이것이 중요한 문제여서 저는 이번 뭐 외교 순방 자체의 성과 자체는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출발하기 전부터 MBC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 문제, 그 다음에 가서서 취재진이 한 번도 취재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 부분은 정말 다시 한번 대통령실도 문제지만 언론사에서도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약간 소통의 단절로 좀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우리가 다 돌아오는 귀국길에 그 기자 간담회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괜히 또 긁어부스럼이죠. 취재는 아니지만 특정한 언론사의 기자들만 불러서 뭐 그렇죠. 1시간 정도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 저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한 어쩌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순방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지지율을 이끌어지 못한 것들이 어떤 이러한 부수적인 것들, 예. 소통 부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묻힌감도 없지 않아 있다 봅니다. 자, 설 변호사께서 이제 순방 자체, 순방에 원래 우리가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큰 문제는 없었으나 오히려 더 곁가지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윤석열 정부는 그 정책 이슈로 쉽게 전환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거를 다시 정상화시킨다. 뭘 좋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전 정부의 탓만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이 정상화를 시키는 여러 과정들의 스텝들이 있는데 그 일단은 이제 사정 정국을 만드는 것도 기존에 이제 그 잘못된 거를 한 번은 털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정책으로 그러면 옛날에는 이런 게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수정하자라고 하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있어요. 대안 제시에 대한 대안 제시. 근데 그 대안 제시 정국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마 그것도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단계를 밟아 나가는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 문제도 터지고 이태원 참사를 원인 규명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보고 부실이나 지휘 감독 부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당연히 이제 뭐 냉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 과정이 기존의 스텝을 또 스텝의 전개를 늦추는 그런 역할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 정책의
정책 이슈로 전환하고 미래를 보여주는 비전을 보여주는 이슈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걸 뭐 그렇다 하더라도 조바심을 내고 바늘 허리에 실을 꿰어가지고 진행하라는 건 아니고 그 내용을 인지하고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윤석열 정부가 스텝을 밟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알겠습니다.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영석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